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줄 탄핵 대 줄 고발. 여야의 대립이 주말 사이에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압박용 카드를 하나둘 꺼내고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라는 얘기인데 초선 지도부가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초선그룹에서는 줄 탄핵을 시사했는데, 그러니까 초선 모임 더민초에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한테만 겨냥한 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한테 경고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일종의 연쇄 탄핵, 줄 탄핵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도부가 이걸 이어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4월 1일까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내일까지죠. 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중대 결심, 여기서 중대 결심이란 뭘까요? 바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예. 이게 한덕수 재탄핵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최상목 그 부총리까지 쌍탄핵하겠다는 거냐 물어봤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초선들이 주장한 그 전원 탄핵, 줄 탄핵에 대해서는요? 거기까지는 이제 언급하진 않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이게 물었을 때 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다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럼 수위를 이렇게 끌어올렸냐? 당내에 좀 취재를 했을 때 친명계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불안감의 발로다. 그러니까 물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거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지만 이런 걸로 탄핵하겠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진짜 민주당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3명이 기각할 거라는 어떤 일종의 뭐 낭설 같은 건데 이걸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 이 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지금이 이제 6대2 상황인데 선고만 빨리 안 나오는 거라면 빨리 선고해라까지만 요구했을 텐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게 지금 중대 결심의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빨리 선고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민주당 내에 좀 깔려 있다라는 내부 평가고요. 뭐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다, 뭐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사실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건데 국무위원 3분의 1을 줄 탄핵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성원이 안 돼서 못 열게 하고 거부권도 못 쓰게 해서 윤 대통령이 뭐 탄핵이 기각됐을 때 아예 좀 특검에서 구속시켜버리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걸 먼저 이제 김어준 씨가 꺼냈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좀 따라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민주당이 그리고 임기 연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 발의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발의돼 있어요? 법은 발의가 돼 있고요. 이거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 네.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4월 18일까지 결론을 못 내고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이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은 6명 상태가 되니까 헌재가 뭐 탄핵 선고는 고사하고 일반 선고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럼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목 2자리를 임명하려고 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또 복잡해질 거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로 이런 법안을 만든다, 그런 설명인가요? 그렇죠.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이 두 사람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이제 법안을 처리하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법안은 과거에도 한번 국회에서 검토가 됐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추진 못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금 여당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회 쿠데타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줄탄핵이나 임기 연장 이런 민주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까지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 취재해 보니까 땡큐래요. 땡큐다? 네,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세게 나와주면 vs 일종의 좀 공방전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한테는 조기 대선에서 양쪽의 진영 결집하고 또 중간에 어떤 양비론을 이끌면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전략이었는데 그 빌미를 민주당이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오히려. 땡큐다. 네. 라고 반응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이 이제 저한테 어제 했던 얘기인데 네. 줄 탄핵한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겠냐. 어차피 다음 사람 받아서 그 다음 사람도 결국 임명 안 할 건데. 결국 실효성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평의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원내 지도부의 좀 전략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주말에 참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참 이게 뭐 도돌이표 같은 네.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지금 그 지난 금요일이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에 또 권한쟁의 청구 심판을 했습니다. 네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만 이제 이게 위헌이라고 났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압박하기 위함인데 똑같이 이번에는 한덕수 해서 또 그러면 이제 뭐 위헌이라고 나오겠죠. 그때도 만장일치로 위헌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임명을 할 것이냐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최대한 압박을 한 다음에 지금 탄핵으로 가는 뭐 길 이런 걸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이제 5대3설, 5대3 이제 대드락 교착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아까 불안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안이 이제 영혼을 잠식하는 거죠. 지금 줄 탄핵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린다. 스스로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강한 대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다. 뭐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그 민주당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나왔던 얘기를 좀 전했는데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헌재 5대3설에 민주당 텔레그램 방이 난리 났다.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예,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5대3설이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언론들이 지금 꽤 많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SBS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왠지 5대3설이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헌재가 8인 체제일 때 5대3으로 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5대3으로 선고를 못하는 뭐 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5대3이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5대3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8인 체제이고 원래는 9인 체제가 돼야 되는데 8인 체제일 때는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이게 6대3으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 자체가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5대3을 피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 법으로 5대3은 안 돼. 이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헌재는 가능한 5대3인 결론은 내지 않아왔던 게 관례란 얘기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관례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냐라는 추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 결의안을 심사 처리한다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1일 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랑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가 논의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한이 내일까지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시한을 정해놨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헌재에 위자료 청구 전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국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고 뭐가 됐든 헌재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냐. 뭐 계속 그 얘기를 3월 달부터 계속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34일째거든요. 최후 변론 종결을 한 게 과거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 걸렸던 게 지금 34일까지 걸렸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네. 내용을 추론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헌재가 너무 무책임하다. 신뢰할 수 없다. 뭐 이 일부에서는 개헌을 해가지고 추후에 헌재를 기능을 손보거나 헌재를 없애는 것까지 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신뢰가 좀 예, 네. 지금 많이 헌재의 위기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됐든 좀 이제 반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월 18일 넘어가면은 헌재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헌법 재판관들이 그럼 4월 18일까지 넘기면서 아무리 정쟁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그럴 것인가? 헌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이에요. 9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먼저 했을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 전에 될 거라고 믿지만은 어쨌든 이 불신에 대해서 해소를 해줄 의무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빠른 선고로 이 혼란을 좀 수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데 아마 국민 다수가 동의하실 거예요. 다만 좀 궁금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근데 지금 들어가면 4월 18일까지 한 2주 지금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나마나 변론을 다시 재개해라. 아니 변론에 참여도 안 한 사람이 평결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절차적인 하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투입이 되면은 더 길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변론을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를 하려면 변론은 무조건 재개해야 돼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약식으로 할 수 있다고 또 규정이 있어서 빠르게 뭐 한두 번만 열고 빠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 그런 주장. 예,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8일 이후에 두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 네. 그러면 이제 6인 체제가 되죠.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은 6인 체제 못해요. 7명은 돼야 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7인 체제가 가능하냐 마느냐 예,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그러면 임명 없이 빨리 하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4월 18일 전에 그런데 5대3 대들하게 걸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얘기가.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6인 체제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만 그렇게 안 하는 이준숙 거군요. 재판관 그때 가처분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역시나 불확실성으로 남겨져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헌재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미얀마 7.7 규모 강진. 강진이 강타한 미얀마 피해가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그 규모가요. 원자폭탄 330개가 터진 충격이라고 CNN이 인용한 한 지질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가 원래도 사실 강진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 미얀마에서도 1912년 이제 7.9 규모에 났었던 1912년 이후에 113년 만에 최대 규모 지진이 난 겁니다. 113년 만의 지진이에요. 네. 와. 피해 규모가 지금 사상자가 최소 5천 명. 그러니까 AP 등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미얀마 군정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1,644명이 숨지고 3,408명이 부상당했다라고 한 게 그제 밤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그 전날보다 한 10배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얀마가 지금 군정이 집권하고 있는 내전 상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좀 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피해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멀리 떨어진 방콕에서도 뭐 건물이 무너져 내릴 정도인 상황이라면 미얀마의 피해는 5천 명 정도가 아닐 거다. 이건 너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 미얀마에 있는 피해 지역이 1,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 인명 피해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많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번 지진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확률이 71%라고 추산을 했어요. 그리고 10만 명 이상 사망했을 확률이 36%라고 추산하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얀마가 아니라 태국의 방콕의 루프탑이에요. 호텔에 뭡니까 높은 층에 있는 수영장. 근데 지진이 났을 때 그 수영장 물이 파도처럼 치면서 튜브만 오면 다 넘어갈 정도. 이 정도 느낌의 지진이었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태국에서만 해도 지진 사망자가 17명,
그리고 실종자가 83명이거든요. 예. 이제 저 건물 주변에서만 일단 사상자가 발생을 대부분 했는데 예. 그리고 저 건물에는 사실 약간 부실 시공 이런 의혹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여파가 클 정도로 좀 큰 지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에서는 참사 이후에도 그 직후에도 그러니까 지진 발생 3시간 뒤에도 군정이 공습을 했어요. 그 지진 피해 지역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습할 정도로 지금 전국도 사실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호 활동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얀마의 그 국가의 상황이 너무나 혼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구조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에요. 2021년에 민간 정부를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을 해가지고 지금 내전 상황이에요. 예.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내전 상황인데 방금 얘기했지만은 미얀마 군부가 지금 반군을 또 그 와중에 지진 나고 3시간 만에 공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난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왜 피해가 커졌냐면은 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17k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 진앙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 진원이 깊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표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진이 파괴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km, 그러니까 그 깊이가 진원 깊이가 10km밖에 안 되는. 10km밖에 안 돼요. 진앙도 가까운데 진원도 10km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지질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 손실액도 1,000억 달러, 한 147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얀마 국내 총 생산이 66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총생산보다도 많이 피해가 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구호 활동을 군부가 막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구호 활동을 왜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 반군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피해가 확산됐을 때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외국에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여기 피해가 더 커질 것 같고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불안해하는 게 불의 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산 지진대가 쫙 태평양 쪽에 쫙 이어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진 화산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태평양 통가 해역의 규모가 바닷속에서 7.0 강진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르워토비 화산에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게 지금 3달 만에 또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후지산 폭발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후지산 분화를 대비한 행동 지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을 하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반도까지 다 영향 주고 이게 뭐 그게 흔들리면은 한라산이나 백두산 같은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태평양 지역에 지진 화산이 지금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소식 전하고 미얀마 소식은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영남 산불 완전 진화. 역대 최대이자 최악의 산불이었는데 진화가 이제 100% 됐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늘 잔불이 맞아요. 살아날 걱정은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낙엽 밑에 이제 숨어 있는 잔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돼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불은 잡혔어요. 일단 먼저 경북 산불이 먼저 꺼졌고요. 이거 주말 사이에 재발화가 곳곳에서 있긴 했지만 대부분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남 산청 산불이 어제 꺼졌어요. 어제 오후 1시쯤에.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는 213시간 만에 꺼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상 역대 2번째로 길게 지속된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남권 산불은 일단은 주불 좀 다 이제 진화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발표는 100%입니다. 네, 중대본에서 집계한 게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명 포함해서 모두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48,000여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주택만 3,300개 불탔고 이재민 6,300명이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100% 진화율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한 일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낙엽 뭐 이런 거 밑에 숨어 있는 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워낙 거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네. 그걸 지금 다 일일이 사람들이 직접 감시하면서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입건됐다. 그 실화 혐의자 입건됐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릴게요. 의성 산불 네. 처음에 이제 전화로 신고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할아버지 산수가 타고 있다라고 해서 먼저 신고하면서 아무튼 대처는 바로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실화 혐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은 정확히는 성묘 갔던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성묘를 갔던 50대 남성이 그 묘지 위에 뭐 나뭇가지 같은 게 있었대요. 손으로 꺾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이 타기 시작하자 이 남자가 내려오면서 딸한테 그 얘기를 했고 딸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딸이. 그 위치가 어딘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수소문하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받아서 그 산소의 위치를 주소를 얘기해 주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 가지로 이 실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뭐 결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경찰이랑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국과수 소방당국 합동 감식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